앞에서 김수현 학생이 굉장히 멋진 발표를 해줬는데요. 저는 그런 대단한 발표를 할 예정은 아니고요. 청년 보수주의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보수주의자로 살게 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오히려 보수주의의 대척점이 있던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해도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수주의자가 되기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 보수주의자가 된 이후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들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굉장히 사적인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먼저 제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집 다음으로 사회생활을 했던 곳이 학교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미치셨던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선생님들 중에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신 분들은 모두 좌익 쪽의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학창시절 가장 큰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들썩하던 때였고 저희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선생님들은 이때다 싶으셨던 건지 교단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은 물론이었고 자기는 오래전부터 민주당을 지지해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최저시급 10,000원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한자 시험 문제 답으로는 하야라는 답을 내시기도 하셨고 또 애들이 사회적 분위기 그렇다 보니까 칠판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는 문장 같은 걸 써놓으면 수업에 들어오셔서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경험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결정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채우고 있다는 생각에 그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험이 이후에 저의 정치적인 입장을 결정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페미니즘입니다. 앞에서 김수현 학생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아마 제 또래 여자친구들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아직 그 영향 하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는 페미니즘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같은 여자인 우리 집에 있는 엄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아무런 미래를 미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빠는 사라져야만 하는 가부장제의 원흉이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것이 무엇이든 남성분들이 여성에 대해서 어떠한 말만 하든지 당시에는 저의 예민함이, 불편함에 예민함 그런 것들이 날카롭게 서 있어서 주저 없이 그 남성분들에게 환멸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때는 내가 이런 예민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뭔가 대단한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걸 배워서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네, 어떤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당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역사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은 극우로 분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기 일쑤였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보수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만 눈에 띄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에게 제발 정치 얘기 좀 그만하라고 조용히 좀 살으라고 눈에 불을 켜고 분노를 했지만 사실 저는 페미니스트였고 또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공감했고 반일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제가 어떻게 보수주의자로 변화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 생각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의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봤고 또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분노가 20살이 되었을 때 폭발을 했었고 그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 사이의 오해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성경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에 더 깊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교리를 처음 배우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그때까지 쌓아온 오해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자 성경적인 가치들을 보수하는 보수주의자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러면은 청년 보수가 된 이후에 저는 어떤 경험들을 했을까요? 먼저 입시 준비를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보수주의적 가치들에 공감을 한 후에 동의를 한 후에 대입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입시 과정, 교과 과정이 얼마나 정치적인지, 단순히 정치적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한 인물의 공과 과, 당시 시대적 맥락을 제대로 서술한 교과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역사 선생님들 중에 근현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공부한 저로서는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물론이고 시험을 답을 고를 때조차 마음이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EBS라는 게 있는데요. EBS는 수능에 바로 직접 연계되는 교재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했는데요. 원래 청소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미 그쪽에, 좌익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작품들이 많이 실려있기도 하고, 또 EBS 작품이라는 게 당시의 정권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진다고 해요. 근데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셨던 그런 시기였는데, 당시 틀었던 작품들은 제 인내심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좌익들을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고, 또 심지어 어떤 작품에서는 사회주의자인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늘에 닿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뛰고 있는 청개구리처럼 본인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말하는 이상주의자로 묘사를 하면서 사회주의자를 낭만적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문화 작품 중 6.25를 다룬 작품들은 사사회의 대립으로 인한 결과의 폭력성, 무의미함 같은 것들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쟁은 비극이고 이데올로기로 남북이 갈라졌다는 사실은 슬픈 현실이지만, 그 폭력성만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정체성마저 위협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체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바뀌었는지 그 현실을 외면하면서 중요성을 완전히 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라면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온전한 정신을 붙들고 공부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사 정치 얘기를 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사이비 종교를 전파하는 듯한 사람을 보는 눈빛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수주의자가 되기 전에 제가 잘했던 거였는데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생각이 상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편향된 역사를 배웠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이미 너희가 말하는 건 틀렸다, 너는 극우다 라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웬만큼 그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이상 위축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주류가 아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훨씬 더 생각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말했던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코로나로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 혹은 예의라고 여겨졌던 백신 문제를 비롯해서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페미니즘, 동성애, 또 역사 문제, 환경, 채식주의 같은 주제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명분과 논리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거기에 도덕성까지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틀렸다고 하는 내가 이기주의자나 혐오자가 되기 너무 쉽습니다. 가볍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혹은 학교 강의실에서 1대 다로 100분 토론이 벌어지는 상황을 각오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아웃사이더가 될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세 번째로 코로나가 터지고 공평하지 못했던 정부 대응을 경험하면서 불합리한 정부 대응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코로나 때 경고 문자는 대놓고 교회만을 겨냥한 내용이었습니다. 게이클럽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넘어갔지만,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은 통신사 추적까지 해서 관련된 사람이 감염이
되었다고 친절하게 경고 문자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당연히 비슷한 인원이 모였던 민주노총 시위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카페나 식당, 대중교통 같이 감염 위험이 훨씬 높은 장소들 또한 절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어가고 또 몇 명이 출석했는지 기록을 해가고 공무원들이 본당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경찰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중지시킨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목격한 교회의 태도는 당연히 정부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에 순응하는 분위기와 태도, 그리고 평화가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불의에 눈 감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태어나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건지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과도하고 공평하지도 못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위의 청년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 사실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혼자서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왜 보수주의자로 살아가는 걸까요? 먼저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제처 수상을 좋아합니다. 그분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삶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끈질김으로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먼저 그 외로운 길을 걸으셨던 역사를 볼 때면 주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신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반드시 그 열매는 열릴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게 뻔해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작은 움직임이 세계를 변화시켜 놓은 그 결과물을 눈으로 보고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신앙에 도전을 받았고 또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살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하늘에 계시는 분의 섭리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도 그랬고 6.25 당시에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항상 역사는 인간의 예측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황폐화된 나라, 유교 문화에 유교 사상이 찌들어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나라에서 이런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는 건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시간을 뚫고 젊게 되는 역사의 조정기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 보수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게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깨어나고 또 그 청년들이 어둠에 가리워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히 밝힐 역사의 주역들로 세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부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